안녕하세요. 서울브라운치과 대표원장 송창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치아 미백에 이어서 라미네이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 막바지에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치아의 착색이 이루어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유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 언급만 드렸는데 이 부분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 치아라고 하여 테트라사이클린은 광범위 항생제의 일종으로 과거 호흡기 질환이나 여드름 치료 등에 널리 사용되었지만 치아 조직과 결합하여 영구적인 변색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 분자는 치아의 주성분인 칼슘과 결합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치아가 만들어지는 태아기부터 8세 사이에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혈액을 타고 치아의 결정 구조에 들어가 칼슘과 화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처음에는 노란빛을 보이다 치아가 구강 내로 맹출한 뒤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점차 짙은 갈색이나 회색, 심지어 검은색으로 산화되며 변색이 고착화됩니다. 이는 이전에 설명드린 내인성 착색과 외인성 착색 중 내인성 착색에 포함되며 색소가 범랑질 표면이 아닌 치아 깊숙한 상아질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정하게 앞니와 어금니 쪽 맹출 시기가 비슷하게 나오며 해당 치아들의 대칭적으로 띠가 나타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변색은 내인성 변색으로 미백은 범랑질 표면의 색소를 분해하는 방식이라 치아 내부에서 시작된 짙은 회색띠나 검은 변색은 일반적인 미백만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내부 변색이 심하거나 범랑질 형성 부전으로 치아 표면이 불규칙할 때 보통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 같은 크라운 치료를 병행합니다. 라미네이트와 올세라믹은 보통 치과 심미보철에서 양대산맥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 시술인데 우선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앞면을 얇게 다듬어 범랑질만 일부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삭제한 부위에 도자기와 비슷한 보철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주로 치아의 가장 단단한 범랑질층 내에 삭제를 국한시켜 접착력을 극대화하고 시린 증상을 최소화합니다. 보통 내인성 변색의 강도가 심하지 않을 때 라미네이트를 진행하며 치아가 조금 벌어져 있는 부분이나 미세한 파절, 선천적으로 작은 외소치에 라미네이트를 추천합니다. 올세라믹 크라운은 삭제량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신경치료를 동반하여 진행하는데 파절이 심하거나 이미 충치가 넓은 경우 해당 부위를 삭제하고 치아 전체를 감싸서 보호해야 하기에 라미네이트보다 삭제량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선 치아의 삭제량이 비교적 작은 라미네이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아의 파손 정도, 변색의 깊이, 그리고 치열의 뒤틀림 정도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선 범랑질이 충분한지, 신경치료를 진행한 치아인지, 변색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보철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 범랑질이 충분하다면 라미네이트를 권장드리고 충분하지 않다면 올세라믹 신경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치아라면 라미네이트를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신경치료를 진행한 치아라면 올세라믹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치아의 변색에 따라 변색이 심하지 않고 범랑질의 일부 삭제로만 해결이 된다면 라미네이트 변색이 심하다면 올세라믹을 진행합니다. 조금 더 상세적으로 보면 경미한 내인성 변색인데 미백으로 해결되지 않는 옅은 회색이나 노란색 띠가 있는 경우 얇은 도자기 판으로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효과적으로 라미네이트가 가능한데 치아 사이에 공간을 메워 심미적인 스마일 라인을 만들고자 할 때 치아 삭제를 최소화하며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냅니다. 치아가 기형적으로 왜소한 경우에도 범랑질의 상태가 좋다면 라미네이트가 좋은 치료 방법인데 치아 끝이 울퉁불퉁한 경우 또는 치아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 조화롭지 못할 때 형태를 재구성합니다. 외상으로 인해 치아 끝부분만 살짝 깨진 경우 전체를 씌우지 않고 앞면만 보강하여 강도와 신미성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올세라믹은 치아를 전체적으로 감싸기 때문에 구조적 보호와 강력한 색상 차단이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치아 뿌리 쪽까지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색된 경우 얇은 라미네이트는 내부 색상이 비칠 수 있으므로 라미네이트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아의 여러 면에 충치가 있거나 이미 커다란 레진이나 아말감이 채워져 있어 라미네이트를 붙일 범랑질이 부족한 경우 신경치료를 이미 진행한 치아는
치아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치아를 조금만 깎아내도 파절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치아 전체를 감싸서 보호할 수 있게 올세라믹을 진행합니다. 올세라믹과 라미네이트는 심미적인 성향이 강한 치료이기에 환자의 치아 형태에 따라 교정을 병행하기도 하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원하신다면 보철의 개수를 조금 더 늘려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치아가 심미적으로 보이는 비율을 고려하여 진행하는데, 시각적인 황금 비율로는 1.6대 1대 0.6의 정면에서 봤을 때 앞니부터 송곳니까지 보이는 너비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기본적으로 보철을 제작하는데, 만약 치아가 틀어져 있거나 치아의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 0.8의 비율보다 큰 차이가 있다면 교정 치료를 병행하거나 비교적 멀쩡한 치아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분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의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철의 개수도 매우 중요한데, 심미보철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좌우 비대칭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치아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 치아까지 짝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선 짝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앞니 2개만 진행하는 경우는 앞니 2개 사이가 벌어졌거나 한쪽만 파절이나 변색되어 대칭을 맞춰야 할 때 2개를 진행하는데, 기존 치아의 색상과 질감을 완벽히 재현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앞니 4개를 진행하는 경우는 단순 앞니 4개의 배열이 불규칙하거나 크기의 비율이 크게 벗어나는 경우 진행하는데, 이는 적은 개수로 효율적으로 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송곳니가 자연스럽고 건강해야 가장 좋은 보철물이 나타납니다. 6개의 보철을 진행하는 경우는 가장 흔하게 권장드리는데, 전체적인 미소 라인을 개선하고 싶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황금 비율은 송곳니까지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송곳니가 스마일 라인의 기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기에 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주로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8개나 10개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대개 웃을 때 어금니까지 치아가 보이는 환자분들에게 권장드리는데, 웃을 때 입술 구석과 치아 사이에 생기는 어두운 공간이 너무 넓으면 치아가 작아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 이때 보철 개수를 늘려 이 공간을 채워주면 훨씬 젊고 건강한 미소가 됩니다. 이렇게 환자의 상태와 환자분이 원하시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철물의 개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보철의 개수를 많이 진행하시고도 탈락할 가능성은 언제나 따라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접착 강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접착력은 라미네이트와 올세라믹 중 범랑질에 붙이는 라미네이트가 훨씬 더 강력한데, 그 이유는 범랑질이 무기질이 약 96%로 매우 높은데, 이를 에칭이라고 하는 산성을 나타내는 약품을 범랑질에 도포하여 표면에 미세한 요철을 만들어내는데, 이 요철에 접착제가 침투하여 치아와 보철물이 기계적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철물 내부를 불산으로 도포 후 실란 처리를 진행하면 치아와 보철물을 연결시키는 접착제와 화학적으로 강하게 결합하게 하여 범랑질에 정확히 접착된다면 탈락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며 보철물이 얇음에도 치아와 일체화되어 강한 힘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올세라믹은 범랑질을 대부분 삭제하고 상아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접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상아질은 유기질과 수분 함량이 많아 범랑질에 비해 접착 강도가 낮기에 시간이 지나면 탈락 가능성이 높아지기 쉽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어떻게 깎냐에 따라 보철물이 치아에 붙어 유지될 수 있는 기계적 유지력에 많이 기대해야 하며, 내부 상아질의 오염을 막기 위해 정교한 접착제를 붙이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접착력과 신미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마진에 따른 접착 강도와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마진이란 보철물의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잇몸선보다 위쪽에 마진을 위치시키는 방식인 잇몸 연상 마진이 있는데, 마진이 육안으로 직접적으로 보이며 잇몸과 보철물이 직접 닿지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잇몸에 닿지 않기에 잇몸 자극이 전혀 없어 치은염의 발생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방습이 쉬워
최상의 접착 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철물과 치아의 경계선이 보이기에 치아의 색상 차이가 큰 경우 신미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보완하는 잇몸 연화 마진이 있는데 잇몸 안쪽으로 깊게 마진을 넣는 방식인데 경계선이 보이지 않아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잇몸 속으로 보철물이 들어가므로 잇몸이 붓거나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에 질환이 생기는 경우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잇몸과 마진의 끝부분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잇몸 동고선, 마진이 있는데 이는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경계선을 최대한 가리는 절충관인데 잇몸 연상 마진의 치주 건강의 장점과 잇몸 연하 마진의 신미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추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노화로 인하여 잇몸이 조금이라도 퇴축되면 마진이 바로 노출이 되는 위험이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할 때 잇몸 깊숙이 보철물을 넣으면 처음에는 예뻐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미백 관련 영상에 이어 신미보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